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장과 분배의 공정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야 하고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는 지적에 이어서 현재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탈적 자본주의라고까지 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소득 격차, 성차별, 능력주의로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사회 양극화 등에 대해 폭넓게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재 한국 사회의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불공정으로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약탈적 자본주의의 나쁜 속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간 거래와 노동시장에 만연한 승자 독식과 갑을 관계, 자본과 공권력의 담합으로 부패한 시장 질서, 정신일 관계가 지배하는 기업 경영,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불공정과 부패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대다수 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희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경제를 약탈적 자본주의로까지 표현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과하다고 여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과 권력, 힘 있는 자가 땀을 흘리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고 힘없는 다수가 희생되는 양상을 빗대서 약탈적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사익 추구라는 기본 법칙으로 작동하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나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여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동기가 작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블렌, 케인즈 같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약탈적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더하여 약탈적 탐욕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경제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자본주의의 긴 역사 속에서 노동 착취, 독과점의 지대 추구, 돈과 권력의 유착과 담합, 이런 약탈적 자본주의의 폐습은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개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윤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약탈적 탐욕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자의 권리의 신장, 반독점과 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의 확대, 이런 개혁으로 얻어진 것이 선진적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입니다. 이처럼 법과 사회제도가 성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미와 서유럽 선진국들의 현재와 같은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선진국들이 이루었던 자본주의의 선진화를 한국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약탈적 자본주의의 속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약탈적 자본주의가 보이는 일반적인 특성은 부와 소득의 양극화와 높은 비중의 취약 노동계층, 부와 사회적 지위의 세습과 불투명한 공공부문과 부패한 공권력입니다. 기술 탈취와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나쁜 관행이 지배하는 기업 간 거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높은 임금 그리고 수익률 격차, 높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 그리고 높은 산업재해율, 바로 이런 것들이 약탈적 자본주의의 속성들이고요. 바로 한국 자본주의를 특징 지우고 있는 성질들입니다. 재벌 일가와 대기업의 오너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탈법, 편법 행위를 일삼아도 공권력의 감시와 감독 그리고 처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등 공공부문에서 공권력이 경제력과 자본에 기생하는 탐욕스러운 엘리트 능력주의가 관행처럼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전현직 관료가 민간 부분에 재취업하여 공권력을 사고파는 일을 통해 수십억의 돈을 챙기는 것을 당연하고 떳떳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가 만연한 나쁜 법 질서가 지배하고 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권력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 이런 부패한 공직사회의 풍토, 공권력이 동원되는 각종 금융사기,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 재벌가의 사익 편취, 주가 조작 등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약탈적 자본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약탈적 탐욕을 충족시키는 어마어마한 돈과 자본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장시간 노동, 높은 직무 스트레스, 산업재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대다수의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의 피, 땀, 눈물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약탈적 자본주의로 인한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공정한 사회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과 분배 정의와 관련된 사회의 기본 구조는 크게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기회 균등의 원칙입니다. 성, 인종, 종교, 출신 등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교육과 건강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협력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공정한 성과 배분의 원칙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성과 배분은 기업과 소속된 조직에서 1차로 이루어집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공정한지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시장의 불공정을 규율하거나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가혹한 불운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삶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건강, 고용, 연금, 산업재해 보험 등이 이런 원칙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공정과 분배 정의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총의를 법과 제도로 구현하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시장의 소득 격차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를 교정해야 할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복지와 사회 안전망도 허술해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직장을 잃거나 재난과 사고 등 가혹한 불운에 처한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계층 이동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계층 간 경제적 기회 불평등이 현재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성별 간 경제적 기회 불평등도 매우 심각합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서 겪는 실질적 차별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에 대한 세 가지 기본 원칙 중에서 어느 하나에도 우리 사회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말이죠. 양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몸은 선진국인데 마음은 후진국이에요. 마음이 선진국이 돼야 발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우선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판단하려면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세계 평균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못한 선진국,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허한 얘기입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선진국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 발전하려면 당연히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경제 성장만큼이나 빠르게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습니다. 월드 인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하면 최상위 10% 고소득 계층의 세전 개인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에는 34%였습니다. 2019년에는 46%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불평등도의 변화가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불평등도를 기준으로 해서
90년대 중반에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여섯 번째로 높은 0.355의 지니 계수값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불평등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런 소득 불평등도의 변화를 가처분 가구 소득의 지니 계수와 백분위율 두 가지 지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의 화살표의 길이는 소득 불평등의 변화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도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중위소득과 최하위 10% 소득 간의 비율의 경우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집니다. 빈곤율은 소득 수준이 빈곤선,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빈곤율은 17.4%, OECD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43.8%로 가장 높습니다. 임금 격차 역시 과거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나빴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임금, 즉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의 임금을 가진 노동자의 비율, 그리고 상위임금과 하위임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백분율을 이용하면 둘 다 OECD 회원국의 최상위권입니다. 이처럼 소득 분배가 빠르게 악화된 것은 경제 성장과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시장 소득의 불평등도는 높아졌지만 시장 질서의 선진화,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 복지 확충 등에서 큰 변화가 없거나 진전이 더디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시장 소득 불평등도와 가처분 소득 불평등도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는데 보시는 그림의 수직축이 그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화살표는 국가별로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의한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시장소득 불평등도와 처분 가능소득 불평등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북유럽 선진국들의 긴 화살표는 불평등도를 낮추는데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한국의 짧은 화살표는 반대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작은가를 보여줍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성별 간 기회 불평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 이런 차별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분에서는 아직도 문제 해결이 유언합니다. 이제는 당연히 차별을 공공연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차별은 줄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용, 승진에 있어서 실질적 차별은 여전합니다. 많은 지표들이 이런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공공 부문에서도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습니다. 민간 부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19년 한국경제포럼에 출간된 제 논문을 보면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는 확률을 나타내는 성별 간 개천용 기회불평등 지수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값을 측정한 결과 노동소득과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66%와 55%로 측정됩니다. 여성은 능력이 탁월해도 66% 혹은 50%가 고소득을 얻는데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최근까지 이런 추세는 지속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층 간 기회불평등은 사회 계층 간 기회불평등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통해서 상당 부분 극복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별 간 기회불평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해도 성별 간 기회불평등은 별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높은 값입니다. 그 얘기는 고등교육이 성별 간 기회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에 있어서 남녀차별, 출산과 혼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의 문제, 이런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 성별 간 기회불평등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성이 겪는 실질적 차별이 너무나 극명하다고 OECD를 비롯해서 많은 국제기구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형식적 차별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보는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능력주의를 둘러싼 남성과 여성의 사회 갈등 양상에서 이런 태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능력대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는 게 공정하다는 능력주의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능력주의는 능력을 심사하는 절차를 정하고 공평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능력에 따라 취업 여부, 승진 여부, 보상의 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로 보면 매우 단순 명료하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기준이 앞서 말한 공정한 사회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의 어느 하나에도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능력의 차이에 따라 얼마나 보상하고 얼마나 큰 격차를 둘 것인가? 애초에 능력을 획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쟁에 나고자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나하나가 능력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분배정의의 기본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를 불공정한 한국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대안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치, 사회 지도자들, 언론과 학자들까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아 개탄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가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절차적 공정성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실질적 공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완전한 능력주의가 불공정의 온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만큼 능력주의로 작동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은 생산성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고 그렇게 결정되는 소득과 수익이란 보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취업과 승진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불공정의 사회적 비용을 직접 혹은 역사 속에서 무수히 경험해 왔습니다. 능력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승자 독식의 불공정한 시장에서 능력주의는 약육강식의 정글을 용인하는 위험한 사회를 만듭니다. 공정한 분배에 대한 원칙도 없고 강자만이 안전한 삶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는 다수에게 위험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 정치철학자, 사상가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여 정의론, 도덕철학, 경제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후진적 자본주의 사회의 이런 단순한 능력주의 때문에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과 기회 불평등이 난무한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유럽과 북미의 자본주의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진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의 지속은 차별받는 집단과 기득권 집단 사이를 더 갈라놓습니다. 계층화된 사회에서 능력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소속된 집단의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차별받는 집단에서는 능력을 키울 기회가 제한되고 능력주의 사회에서 그 차별에서 벗어날 자유도 박탈당합니다. 능력주의는 이런 구조화된 차별, 그리고 기회불평등을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실시해온 적극적 우대 조치는 능력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소수 집단, 이민자,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우대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대한 첫 번째 기본 원칙, 기회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식적 기회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기회평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부문 간, 기업 규모 간, 고용 형태 간, 소득과 삶의 질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라는 안이한 자세로 노동시장을 규율하여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 해법으로 2018년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강수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들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해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세밀한 추진 방안을 준비하지 못한 점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주의가 만든 불공정한 사회가 능력주의로 풀릴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은 민간 부분의 자발적 노력 없이는 풀기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격차, 노동 환경 격차, 사회 안전망 격차 등이 해소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구현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기회평등과 분배 정의가 실현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대다수가 과감한 혁신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 발전을 지속하는 방법이며 기술 선도국이 되는 길입니다.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기회평등과 분배 정의가 실현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현재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정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능력주의의 절차적 공정만으로 실질적 공정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의 온상이기도 하다는 말씀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공정한 한국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